무주택자분들은 저는 무조건 지금은 기다리는 타임이다. 쫓아갈 타임 전혀 아니다. 조정량이 분명히 올 거다. 만약에 세게 오면 이게 2, 3년 갈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좀 재구성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유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려야 되나요? 네, 추석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정부가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추가 전세 DS나 이런 부분 보신 다음에 시장 접근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나오면 그걸 1번 공략으로 하시고 천천히 시장에 접해서 전혀 문제없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정부의 어떤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행력? 이런 것들을 좀 생겨볼 때, 아, 이게 집값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환경은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거는 방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레버리지 많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 세계에서 어느 리스크가 또 터진다라면 다시 금리 폭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나리오 하나를 둔다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 냉정하게 시나리오 1, 2, 3 해가지고 조금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문제 없잖아요. 조금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갈 때 딱 두셔가지고 많이 내려갔을 때 몇 프로 내려갔을 때 내가 지금 이게 부담 가능한가. 쉽게 말하면 전세 사시는 분이 경매 늘 정도가 되는가, 내가 돈을 못 돌려주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전에 보통 15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15개 넘어가면 이게 동시에 밀려오거든요. 유동성 부족하면 하나 펑크 나면 다 연세예요. 정신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0개, 15개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웬만하면 좀 차익이 있으면 좀 파시고 반 정도 줄이면 유동성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시기를 넘긴 다음에 또 뭐 조정장 거치고 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야 되는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무조건 지금은 기다리는 타임이다. 쫓아갈 타임 전혀 아니다. 조정량이 분명히 올 거다. 만약에 세게 오면 이게 2, 3년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충분히 보시고,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이슈가 과연 어떻게 상쇄되느냐, 내년 초 상황까지 예측하면 좋은데 지금 정부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한 다음에 시장에 접하시면 좋고, 이왕이면 정말 급하신 분들은 경매 매수 대리인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지역에 뭐 공인중개사 가시면 이렇게 개업 붙어 있잖아요. 뭐 그 자리에 뭐 15년 정도 하신 분이다. 그런데 경매 매수 대리인이시다. 그러면 그분 통해서 수수료 조금 드리고 집 경매로 사면 뭐 5천 1억 뭐 싸잖아요. 싸게 사니까. 그렇게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무주택자분들은 두 가지. 3기 신도시 공급 기다려보고 경매 활용하시고 시장 연말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좀 재구성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위해서 이제 만약에 기다렸다가 살 때는 좀 뭘 보면 될까요? 다시 뭐 집값이 약간 반등세를 보이면서 뭔가 좀 거래량이 붙을 때 사면 되나요? 아, 시점이요? 네. 아, 시점은 제가 볼 때 하락장으로 만약에 뭐 이게 전환돼가지고 뭐 0.1, 0.1 쭉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매년 연초가 되면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 정부에서는 좀 과도하게 썼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번 정부와 정책대출금리를 평소에 2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좀 받친 게 있죠. 근데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보통 한 20조 정도 풀거든요. 그러니까 20조 정도면은 이정 주택가격 상승에 힘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 정책대출금리가 나왔을 때를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첫 번째 그걸로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가 계속 공급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기존 주택을 사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가 나온다고 하면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분양가가 있고, 만약에 기존 주택이 인근에 있잖아요. 고향이면 그 옆에 동네, 서울 동네가 있잖아요. 여기는 주택 가격이 똑같은 집인데 같다? 그러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기존 주택을. 무조건 신축 3기 신도시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내가 소유자예요. 그럼 이걸 팔려면 조금 낮춰서 팔아야겠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도 약간 조정기가 올 거예요. 그때가 타임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저는 내년 초를 첫 번째 타임으로 보시고 3기 신도시랑 같이, 그 다음은 이제 시장 상황 체크하시면서
과연 서울시장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보시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 분위기가 또 연결되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때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건 절대 안 혹시나 부동산 PF나 2금융권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예측 가능한 선으로 일단 네. 프로그램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은행권 중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도 약간 뭐 아직도 조금은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데요.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충격은 있겠죠.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미 단위 농협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쇄 준비 중인 데도 많고 새마을금 같은데 저축은행도 지금 과도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이자 후취라든지 이런 걸로 좀 버텨줬거든요. 현장을. 이 현장을 갖다 이번 정부에서 이복현 원장이 그 구분해 놨잖아요. 네. 부실 우려하고 양호 네. 이런 거를.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타임이 됐습니다. 그 자료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부실이 한 20몇 조 되는데 저 총액은 한 210조가 되고요. 신탁사까지. 신탁사가 토지 대출해 준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 거는 걸 일단 멈췄거든요. 잠재해 있습니다. 잠재해 있는데 과연 이 정부와 이번 정부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그러면 빨리 정리될 현장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들어가면 이건 뭐 IMF의 공고 상황이도 해요. 들어가면 시장에 분명히 하방률이 터집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전체적으로 실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정받지 않고 가면 이건 거품이 진짜 크게 터지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PF 문제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갖다 발표하면서 분명히 현장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NPL에 넘기든지 하여간 분양가를 낮추든지 이번에 한 거가 뭐가 있냐면 분양가를 좀 낮춘 현장에 대해서 환매 조건부로 정부가 착공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공급 확대 계획으로 돈을 넣어줘요. 이런 정책들은 좋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땅은 사뒀는데 분양 수익이 없어. 그럼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건설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것들은 이제 정리 수준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뉴스에 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신동아 건설하고 뭐 대우하고 이렇게 좀 정리된 거를 봤잖아요. 그게 또 올해 하반기에도 나타날 소지가 좀 있다. 나타나면 빨리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타나고 정리가 빨리 되면 우리가 또 새 출발하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까지 이전을 하는 데는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고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5대은행은 또 멀쩡하니까요. 예. 자, 그 밖에 혹시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위험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분들하고 네. 이제 소비 신호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정 것이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특사단이 가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일단 대미 수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의 감소 효과를 계산했을 때 GDP가 뭐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다라는 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트럼프가 또 몇 년 남았잖아요, 임기가. 이게 겹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하고 이 사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치고받고 하면서도 각인이 갈 텐데 우리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감안해 보면은 그 역량이 미국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정말 부동산에는 악재가 될 거고 잘 풀어가면 그나마 좀 날 텐데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PF 문제도 있지만 자영업자 문제하고 우리 그 산업활동에서 이 설비 투자는 당연히 건설사가 지금 약하니까 수치가 안 나오는데 소매 판매는 사실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데도 편의점 매출이 5개월 연속 줄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몇 번 없습니다. IMF 글로벌 빼고는요. 그러면 편의점 매출이 5개월 연속 준다? 6개월, 7개월 계속 줄어간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편의점 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아이들하고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물론 뭐 어른들도 막걸리도 사러 가고 담배도 사러 가는데 준다는 자체는 뭔가 어디서 지금 소비가 위축이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게 조금씩 힘들다. 어려워진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가시화되고 가속화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도리어 전혀 예상치 못한 뇌가 카드론 같은 것도 지금 연출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LG 카드론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LG 카드 사태. 그때 뭐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말씀드린 이런 대출 부분하고 소매 부분에서 좀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씀 주신 큰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외부는 거기 있고 내부는 이게 있다. 두 가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건 뭔가요? 경매, 지금 이미 경매 건수. 네. 위험 신호로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당연히 경매 물건이 주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현상인데 네. 집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서울이. 근데 지방은 안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정말 이거는
좀 왜곡된 거다.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좀 반증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10년부터 이 그래프예요. 보시면 이게 하얀 선이 서울 경매 건수입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 경매 건수가요, 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쭉 경매 물건이 없어요. 없다가 2022년도에 폭락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쭉 늘다가, 자, 주택가격이 서울 가격이 오르는데 왜 경매가 늘죠? 그리고 요번에 불장이 있었잖아요. 연말부터, 작년 가을부터. 요때부터 여기 좀 내려온 게 여기 내려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끝선이 어디예요? 그동안 이 10년 만에, 15년 만에 고점이잖아요. 경매 물건이 줄질 않아요. 이게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인데요. 빨간 선이 부산이 4월 달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피크. 역대 피크.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정말 지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리고 수도권인데요. 수도권도 보시면 자 내려가다가 경매 물건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급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경매라는 건 아시지만 이거 임의경매거든요. 임의경매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니까 그냥 은행에서 경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신고가랑 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시장이 분명히 양극화되고 차별되는 얘기예요. 선호하는 지역 뉴스만 우리가 접하니까 네. 마치 다른 서울 지역들도 집값이 다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네. 이 위험 신호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지방의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좀 회복이 어려운 걸까요? 이 상태로 한 1, 2년 가다가 경제가 좀 나아지면 그동안 근로자분들은 돈을 조금씩 모을 거 아니에요. 대구처럼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자 집값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로자인데 갭이 있잖아요. 근데 집값은 내려오는 사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벌써 부산이 3년째 그러니까 3년 동안 나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지점이 겹치는 요 때가 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가거든요. 저는 그 시기를 이제 내년 연말 요 사이로 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럼 단 이건 전 조건이 뭐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신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물량이 인구는 좀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부산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까 조정 하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 지역의 대단지들의 물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는 회복되고 바닥을 가겠지만 나머지 사이드들은 여전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주신 거면 부산, 대구 포함해서 좀 5대 강의시만 가볍게 점검해 주신다면요. 부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울산은 워낙 소득이 좋잖아요. 울산 요즘 좋다면서요? 네, 울산의 소득이 좋은데 이제 뭐 지방소멸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자꾸 서울 거 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실 분도 있잖아요. 울산이 좋거든요, 살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울산 시장은 쉽게 안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 강보합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울산은 이 상태로 좀 유지되고 가다가 제가 볼 때 좀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이 지역은. 뭐 일부 선호 단지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대구는 이제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까지 쭉 간 다음에 저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구. 그리고 광주는 지금 이제 조정장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광주하고 대전은 강보합으로 계속 유지했어요. 대구, 부산이 하향이 강할 때도 광주, 대전은 일부 지역들에 2, 3년 전부터 버스 원정대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뭐 대전의 둔산동이라든지 광주에는 봉선동이가 정확히 안 봉 무슨 동인데 거기가 강남 대치처럼 학원가고 이게 많아요. 있죠. 이걸 가지고 2, 3년 전부터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투자클럽에서 투자를 좀 유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묻지도 않고 막 해가고 말해가지고 매집을 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이 지역 물건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요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약간 하박으로 결론은 뭐냐? 그럼 갭투기 했던 그분들이 이 집들이 서울의 지금 상황이랑 겹쳐져서 보시면 그러면 자산을 좀 정리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집을 많이 투자한 분들이. 종부세 얘기도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럼 그 중에 만약에 광주, 대전에 있는 그 했던 물건들을 지금 차익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매도로 던지게 되면 양도소득세 3년 비과세 조건도 딱 맞을 타임이에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이. 2022년도에 많이 내려갔거든요. 딱 꺾일 때 이때 가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표현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물이 다 소화되지 않으면 이 하방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은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하방 조정으로 계속될 것 같고, 세종은 매물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러 개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상승한다 그러면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산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조치원이라고 세종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세종이 이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청사는 무조건 이전할 것 같은데 만약에 확실하게 언제쯤 이전한다는 호재를 던져주면 이전한다는 건 확정 됐어요. 근데 언제가 없잖아요. 언제가. 근데 언제라는 타의 시간이 던져지면 그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일 때 그때 들고 계신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좀 싸게 파시고 매수자분들은 그때가 되면 이제 세종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저평가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매수하시는 타임인 것 같은데 세종시 자체를 보면 수요자 대비 공급이 좀 많다고 저는 예측이 되고 대전이랑 또 붙어 있잖아요. 대전의 영향도 있고 또 조치원이 한 5분 10분 거리예요. 근데 여기가 토지값이 싸요. 싼데 여기서 신축이 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말하면 서울에서 뭐 분당이나 일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워요. 뭐 한 10분이면 가요. 도로 빡 뚫으면. 그러니까 대체 수요지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이어지지만 강보합으로 이어지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 요거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언론, 뭐 유튜브 전문가의 코멘트 중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거나 뭐 가짜 신호, 착각이나 오해 뭐 있다면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현재 주택가격,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투자와 투기 마인드가 합쳐진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투기파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조차가 흔들려가지고 30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자기가 30년에서 돈 번 게 얼만데 뭐 강남 집값 뭐 2개 사는 사람은 갑자기 뭐 두세 배 뛰어가지고 40억을 벌었다. 자기가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허망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기도 투자하고 싶은데 이래 제가 말렸어요. 그런 분들이 요새 지금 많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멘탈 관리가 되고 제자리 돌아가게 우리가 되면 보통 이제 기업가분들이 연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거는 그전에 배합하지 않죠. 왜냐면 뭐 맞아요. 대단한 노력과 투자와 이런 게 있는데 그 돈 자체를 배합한다기보다 그 들인 노력 대비 너무 큰 거를 얻었을 때 저게 맞나? 뭐 그런 좀 모이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 강남에서 이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여기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갭투기 바람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정신을 차린다 그럴까 제자리 돌아오지 않느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결론은 뭐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 지금 언론들이 올린 것들과 통계의 어떤 비합리성으로 인해서 약간 거품이 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전세 대출로 쌓아 올린 주택가격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신호는 뭐냐.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사회 문제를 이제 다 파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은 힘들더라도 강력하게 간다고 포션에 잡혀지면 앞으로 5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면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나오는 스피킹 대책의 워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자든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앞으로 시장이 또 실행력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정부니까 이걸로 가겠구나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안 먹힐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 때 뭐라 했냐면 처음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다들 웃었어요. 집값이 4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야 집값이 오르겠냐 그러고 다들 먼 발치에서 보던 분이 있는데 이거를 4년 내내 푼 거예요. 돈을. 4년을 못 풀었죠. 3년짜가 그 탄핵당하셨잖아요. 계속 푸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계속 정부가 밀어붙이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 정부가 시장의 일관성을 갖고 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이면 그거는 인정하고 따라줘야 되는 게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요자든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정부 대책의 워딩을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뭐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정책 제안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가 느리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국민행복 국채 발행.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LH가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국민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택지를 파냐. 그러니까 민간이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다 가져간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PF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리츠 협회가 있고 리츠로 해가지고 주택 개발 리츠를 하거든요. 공모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출자를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가 외평채라고 있잖아요. 특별 어떤 용도가 있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민 주택 공급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용도가.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 LH의 개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면 시공사는 뭐 입찰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런 고민 안 하고 아니 LH가 다 잡아가지고 공사 잘 지어주세요 주면
공사비 또박또박 나가니까 좋고 공사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하자 공사 없어질 거고 그럼 일거리는 그때전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주면. 그러면 이 돈만 확보가 된다라면 자, 국민 입장에서 주택 공급이 빨리 된대.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돼. 그러면 살게. 사는데 이 와중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채 채권 이자인데 은행 이자보다 높게. 그러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택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마케팅비 광고비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한 10% 올라가요. 10%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8억이면 8천이고 이 수익을 나눠주면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LH도 적정 이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럼 LH 인력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에 PM회사, CM회사가 많아요. 전문가가. 그러면 공익형 리츠로 PFV를 아마 설치하면 PFV 형태든 공익형으로 리츠를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는 부서를 두면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서 앉히면 되잖아요. 월급 주고. 그럼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LH가 유동성이 부족하고 적자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택지를 공급할 때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뭐 들어간 걸 회수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반은 우리가 짓고 반은 민간에 팔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원을 해줘. 우리 금모으기로 나라 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국채를 사주고 국민 행복주택으로 사주고 국채 이자 안전 국가가 보장하니까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업에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분양가 낮아졌는데도 수익이 남아. 그러면 정부가 힘 더 써서 수익 남는 것 중에 0.5% 여기 더 주면 은행이자보다 0.5, 1% 높으면 이걸 누가 안 사겠어요? 다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권유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LH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건설사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건설만 열심히 하면 진짜 건실한 시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보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힘이 없고요. 정책계 이쪽에 보내놨는데 청와대가 봐야 되는 거군요. 청와대 분들도 바쁜 것 같고 이제 정책 잡는 그분들 봐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이걸 왜 우리 김 작가님 TV에 좀 말씀 올리냐면 워낙 또 저명하시고 또 파급력이 있고 보시는 분들이 또 수준이 되게 높으시고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좀 많이 퍼져졌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여기 소개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위에 좀 많이 말씀 주셔서 여론이 형성되면 국가가 딴짓 안 하고 LH 사태 이런 거 일으키지 말고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라에서 국채 발행해줘서 돈 준대. 그걸 공사 열심히 짓고 싸게 분양하고 이게 공무원의 모습도 좋고 국가도 좋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건설사도 공사 잘 짓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제안으로 제가 올렸으면서 많이 주위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 유튜브인 김작가 TV에 제가 이렇게 소개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